그죠? 카라바조 얘기 지난번에 근데 끝부분에 시간 부족으로 빨리 끝냈는데요. 빨리 간단히 했는데 그때 말씀 다시 드리고 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대가 그죠? 이렇게 쫙 갔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죠? 로마네스크, 고딕 다음에 르네상스, 지금 바로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바로크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 직전이죠. 이게 요거까지 연관해서 보시면 이제 돼요. 연관해서 이제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나오고 이때부터는 예술이 정말 또 오늘날 우리가 알던 이제 그런 식의 진행이 됩니다. 뭐 고전주의, 낭만주의 막 이런 식으로 막 진행되니까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가 상당히 긴데, 그러니까 바로크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크의 특징은 연극적 효과다. 그죠? 극적이다. 드라마틱하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드라마틱한, 극적인 효과.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그림이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드라마가 있는 거죠. 그죠? 드라마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왜, 지난번에 카라바조를 봤지만요. 카라바조 이게 뭔가 다 드라마가 아주 구체적인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진짜인 것처럼, 그죠?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목적은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도 쟁탈 경쟁 과정. 그죠? 바로크 시대가 이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게 이제 신도 쟁탈. 그 신도가 사실 이게 거의 절반 가까이가 뜯겨 영국이나 독일 쪽을 다 이제 그쪽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교회 입장에서는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죠? 이게 거쳐가지고 교황청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수입이 줄거든. 수입이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또 신교 쪽에서 포섭을 해가니까 이제 그걸 또 막아야 된다는 거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그 양 종교 간의 대결이 벌어진 겁니다. 대결이 벌어진 건데 특히 이제 이 예술은 개신교 쪽보다는, 왜냐면 개신교는 이게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그죠? 그런 종교화를 좀 금했기 때문에, 개신교 쪽보다는 이제 카톨릭 쪽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사실 이제 광고 효과죠, 일종의, 그죠? 더 화려하고, 아주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또 아주 드라마틱한, 그것을 이제 흡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피해를 봤다고 해야 되나?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이 신교와 구교의 이 신도 쟁탈전 때문에, 그 다음에 구교가 카톨릭이 한 절반 정도의 세원을 잃은 거죠. 세금, 일종의 세금, 종교 세금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뻗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죠? 신대륙으로의 선교 활동으로 구교가 먼저 앞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교가. 그래서 카톨릭이 먼저 앞선 이유가 원래 있던 거를 절반을 날렸기 때문에 이거 뭔가 우리가 더 세력을 확보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보다 본격적으로, 그죠? 타 대륙에 대한 선교 활동이 예수의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카톨릭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신교 쪽이 좀 더 해양 세력들이고 네덜란드, 영국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 대한 선교 활동을 더 먼저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쪽은 오히려 신교 쪽의 포교 활동은 사실은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이민을 통한 포교였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민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번져나가는 거였지, 그러니까 조직적인 포교, 그러니까 타도교에 대한 선교 활동은 이제 이 예수회를 중심으로,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예수회를 중심으로 카톨릭 교회에서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제 신대륙에 엄청 많이, 신대륙에도 바로크적인 양식들의 특히 남미에 보면, 남미는 다 바로크 양식의 성당들이 막 지어져요. 남미에서 큰 성당 지었고, 남미 원주민들이나 새로 오는 이주민들을 다 이제 포섭하기 위해서 구교 쪽으로. 그래서 남미는 이제 카톨릭 세력이 되죠. 남미나 중남미 쪽은 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요 신교와 구교의 이 신도 쟁탈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바로크의 전성기는 사실 루이 14세의 이름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바로크의 가장 큰 전성기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 루이 14세,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사람들은 정말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으로, 그죠? 상징되는, 여기서 과연 정점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게 원래 여기 제가 지난번에 넣을까 말까 그러다가 안 넣었었는데, 그때 할 때 네덜란드 화가 중에 이 루카를 그린 사람이 있어요. 루카. 그죠? 루카 왜? 그죠? 이 루카가 지금 성모. 그죠? 성모가 이제 아기 예수를 이렇게 젖을 주는 것을, 이걸 처음으로 루카가 그린. 그죠? 그래서 루카가 이제 화가들의, 그죠? 누가복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누가복음. 그죠? 누가가 성모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코나의 그 시작이에요. 그것도 역사가 있어요. 이코나라고 우리가 왜 동로마 제국, 그죠?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 미술할 때, 비잔틴 미술할 때 이코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조그마한 나무판에 그 성모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 그린 거 갖고 다니면서 이게 행운의 부적처럼 그 이콘이라 그래서 이콘. 오늘날 아이콘이죠, 아이콘. 그죠? 아이콘 갖고 다녔다는데 이게 지금 여기 쓴 것처럼 루카가 성모의 최초 이코나를 그리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루카가 성모가 아기 예수 젖을 주는 것을 요거를 이게 물론 나무판입니다. 옛날에 뭐 종이가 없죠. 나무판에 그리는 거죠. 나무판에 그리면은 이제 그게 이게 성모님이냐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그리는 거지. 보고 그리면은 똑같은 그림이 복제돼 나가는 거죠. 복제돼 나가서 이게 그거를 본 그림이고 당연히 우리한테 행운을 가져올 거다라는, 그래서 일종의 성물이 됐다는 거죠. 성스러운 물건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모를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이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신도들한테는 가치가 있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루카가 그래서 제일 처음 생긴 본격적인 아카데미가 성 루카 아카데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 루카가 이 성모를 그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왕립 회화 아카데미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카데미 얘기는 이제 다음 바로크 시대 중반부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카라바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라바조는 사실상 카라바조 이후로 그의 명성을 넘는 이탈리아 출신 미술가는 이제 거의 없고, 이제 미술이 이제 프랑스나 이제 북유럽으로 다 넘어가 버리죠. 그 거장들은, 그죠? 그래서 카라바조 얘기 좀 했고요. 자, 그래서 카라바조 지난번에 그죠? 이런 장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리고 그죠? 엠마오에서 저녁 식사라 그래서 왜, 그죠? 이게 지난번에 설명 안 하고 대충 막 넘어가서, 했죠, 그죠? 이거 예수가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다음에 부활했는데, 이 제자 둘이서, 그죠? 낙담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다가 어느 여인숙에서 이렇게 합석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예수인 걸 못 알아본 거잖아요, 그죠? 수염도 없고, 부활해서 젊은 예수처럼 돼버렸으니까, 그죠? 뭘 못 알아보는데, 이제 뭘 보고 알아본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이 축복하는, 시축도, 그죠? 이 음식에다 축복하는 게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지.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지. 축복하고 있는 거야, 축복. 그죠? 음식이 나왔는데, 여인식 주인이 갖다 준 건데, 주인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이제, 축복하잖아요. 음식 먹기 전에, 그죠? 축복을 하는 보고서, 똑같아! 이제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내가 부활한 예수다 해가지고, 이 두 제자가 깜짝 놀라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예수의 후광, 동그랗게 그리던 것과 수염 같은 걸 없이 그린 뭔가, 좀 더, 그죠? 민중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그런 스토리예요. 그죠? 그걸 보고서 그런 것이다라는 거고. 이거 다 뭐 상징성이 있는데, 뭐, 일일이 얘기할 건 없겠고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이제 뭐 잠깐, 뭐 우리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요. 명함법이라 그래서, 그죠? 사실 뭐 쉬운 얘기죠. 명함법은 이 키아로스크로라서 이게 이탈리아어는 어려운데 사실 영어로는 클리어하고 옵스큐어예요. 그죠? 명백하고 흐릿한, 그죠? 두 개가 대조된다는 거죠. 대조. 두 개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파엘로에서 시작됐고, 이제 카라바조, 그다음에 렘브란트, 우리 다음에 할 렘브란트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명함법이 이게 사실 연극적 효과예요. 연극에서는 그 빛이 한 곳에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한 곳에서 조명을 딱 이렇게 비추면서 연극적인 무대, 연극적인 그런 효과를 하면서 더 사건을 대조적으로 해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런 명함법이 이제 바로크 시대에, 그죠? 특히 이제 퍼져나갔다. 그래서 카라바조, 그 다음에 이제 렘브란트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이제 지난번에 예전에 나왔었죠, 그죠? 이제 너무 이렇게 민중적으로, 그죠? 이 마테오를, 이 성인을 너무 그냥 일반 노동자, 헐벗은 노동자처럼 그렸다고 해서 거부된 그림입니다, 그죠? 거부된, 천사도 너무 에로틱하게 그려가지고, 그죠? 그죠? 이 거부된, 이게 너무 천박하다 해가지고 거부되고 다시 그린 그림, 뭔가, 그죠? 이런. 그래서 카라바조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결국 거부됐다는 겁니다. 거부된 성모가 이게 이제 뭐냐 이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성모 승천은 언제부터 나온 얘기예요? 대충 이때도 아니고 아마 요때 정도부터 나온, 여튼 이때 정도부터 나온 겁니다. 사실은 요게 그거 이후에 그 전에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다 그래요. 그죠? 어떻게 성모 마리아의 그 최후에 대해서 성경에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근데 이게 이제 구교와 신교의
그러니까 신교가 등장해서 서로 논쟁을 하면서부터 사실 성모 마리아의 위상이 중요했죠. 그죠? 그러니까 신교는 성모 마리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도 뭡니까 다신교적인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죠? 그냥 신은 단 하나 그죠? 하나님뿐이다 이런 식으로 신교가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그게 사실 이제 교리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사실 결정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카톨릭 우리는 쟤네랑은 다르게 성모 공경, 성인 공경을 인정한다. 그다음에 성물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인정한다라고 해서 그때 확립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닌 게 신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트리엔트 공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실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는 민중들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예수보다는 성모를 더 좋아했어요. 그죠?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그죠? 여성 어머니가 주는 이제 기복신앙적인 의미. 그죠? 그래서 사실 다 그 성모 마리아 그림들이 왔던 게 주로 다, 그죠? 아까 이코나도 다 성모가 이제 아기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이제, 그죠? 이 어머니,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그죠? 현실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를 보살펴주고, 그죠? 이제 물론 하느님을 믿지만, 그래서 그런 다신교적인 요소로 아주 중요한, 사실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카톨릭 교회는 또 그걸 내세웠어요. 그 뒤에 아까 말한 신교와 포교 전쟁에서 오히려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죠? 성모. 근데 새로 신앙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모 존재를 이제 당연히 선호하죠. 그죠? 우리의 민속 신앙적인 요소랑 결합시키면은 금방 이해가 되니까요. 그죠? 성모 마리아가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어떤 구복과 어떤 용서와 그죠? 그런 어머니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결합해서 사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좀 의문인 게 언제부터 성모가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승천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죠, 오늘날. 네. 성모 승천 대축일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는 아마 이 시기 때부터인 겁니다. 아마 이 시기 정도의 논쟁을 거치면서 카톨릭에서 그렇게 정했을 거예요. 근데 교리적으로요. 네. 이렇게 인간은 원죄를 이후로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서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예수님도 그런 원죄를 이어받아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라는 존재가 죄 없이 잉태되신이라는 걸 이제 딱 정해요. 그러고 나서 아마 그러면 육체의 죽음도 없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 원죄를 끄는 거지.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그 근거는 없었고 이때쯤에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카라바조는 분명히 마리아가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죽었다고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도 이거 자체는 교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너무 그죠? 성모가 하층민처럼 너저분하다 해서 일이 거부당한 것 뿐인 거지 교리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네요. 성모가 이렇게 그죠? 자연사한 것도 교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 때만 해도. 그런데 또 요 시기에 그다음 우리 오늘 할 루벤스 작품 보면은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이제 승천하는 그죠? 그래서 마리아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갔다고 이제 그렇게 오늘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그렸어요. 또 바로 한 30년 뒤에 루벤스는 40년 뒤에 루벤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아마 그런 설왕설래 하다가 카톨릭이 한번 정했나 봐요.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를 맞추면서, 그죠? 카톨릭이 정한 것 같은데, 교회가. 근데 어쨌든 구교한테는 성모 마리아가 상당히 포교에 있어서 유리한 무기처럼 사실, 그죠? 매력적인. 그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성당에 있으면 다들 성모 마리아 앞에서 상면 기도하고 있어요, 다들. 그다음 뭐 해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성모님 머리에서 뭐 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주로. 엄마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말 잘못했다가 이거 혼나고 함부로 말 못하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지난번에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카라바조의 화풍은 1600에서 1630년에 크게 유행하면서 인기를 끌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그 뒤에는 이게 이제부터는 뭔가 슬슬 그러니까 한 세대예요, 세대. 대충 한 세대, 그죠? 20년, 30년. 이게 한 세대를 가면은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바뀝니다. 이제 바뀌는 게 나와요. 유행이 바뀌는 게 나오는데 유행이 왜 바뀌는 게 이렇게 휙 좀 자주 변하는 게 왜 나오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거 좀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그 구매자가 이거 유행이 지났어. 새로운 걸 또 사는데 이렇게 됐어. 그렇죠. 구매자도 그 시장에서 증권 시장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냥 이유 없이 올라서 이것도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유 없이 이 주식이 막 올랐다가 이유 없이 막 떨어졌다 이러잖아요. 그죠? 사실은 회사는 똑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 작품의 뭐 가치, 그죠? 작품이 뭐 아름다움이 뭐 더 향상돼서 뒤에 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주식시장처럼 그죠? 뭐 어디에 막 돈이 좀 쏠린다. 야 뭐가 저 앞으로 인기 끌고 돈이 될 거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막 가고 또 이쪽도 이게 또 물건이 막 풀리면은 또 가격이 막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게 여기도 지금 이것도 이제 슬슬 이제 카라바조 요때부터 그 전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지난번에 그 프랑스와 1세부터 해서 이 귀족들부터 뭔가 수집을 하고 자신의 회랑에다 막 갖춰놓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뭔가 그 컬렉션이 시작되면서 그죠? 여기 지금 이 만토바 공작이 이 그림을 구매했다는 게 이게 나중에 돈 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죠? 구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때 그렇게 막 유행한 거예요, 요때. 그러다가 또 여기 또 시들하고 그 이제 카라바조가 죽고 한 10년, 20년 뒤에 시들하고 또 그 다음 그죠? 또 유행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바로 이제 그 그림이죠. 이제 거기 그죠? 지난번에 안 본 게 그 116페이지. 물론 예전에 한번 우리 보긴 봤었는데 이제 그림은 그죠? 116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의 작가가 이제 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그죠? 이탈리아. 그래서 카라바조의 화풍을 이어받은 화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성취를 이룬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화가 집단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래도 이제 크게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도 그 당대에 성공을 거둬서 주문도 많이 받고, 그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특히 카라바조 화풍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카라바조가 유행했잖아요. 유행이었기 때문에 카라바조가 일찍 죽은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막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여성이 크게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중에 재발견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큰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여성으로서 피렌체 미술 아카데미의 첫 여성 회원이 되었고 로마 미술 아카데미 회원도 인정되고 이런 정도로 뭐 그래도 그 서구는 그래도 그 정도는 개방적이었나 봐요. 그죠? 그렇게 아주 폐쇄적이지 않았어요. 그 남성 화가들이 이제 이게 배척을 한 것 뿐인 거지, 이런 것 자체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최초의 페미니즘 화가로 언급되곤 하는데, 그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어쨌든 물론 이제 여성의 삶이 쉽진 않았죠. 그죠? 남성보다는 쉽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그래서 아주 활기차게 그림을 그리는 작업하는 자신의 모습. 근데 이제 이 얼굴하고 그 얼굴하고 결국 똑같죠. 그죠? 그죠?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 그죠? 그죠? 아래쪽에 있는 여자, 아래쪽에 있는. 칼로 자르는, 칼로 자르는 여성하고 이 여성하고 지금 얼굴이 똑같지 않아요? 옆에, 그죠?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른쪽 여자요? 그러니까 뭐, 이 자르는 여자가 유디신데? 위에 여자랑 닮았는데 왼쪽 여자랑 가운데 여자랑 닮았는데요? 응? 제가 보기 이쪽에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런가? 아주 칼로 자르는 여성이 이제 자신의 자화상 얼굴 모습으로 그린 거거든요. 근데 비슷하지 않아요? 좀 눈썹이나 이런 게 좀 아닌가? 제가 보기가 좀 다른가? 이거 옆모습을 이렇게 그려서 좀 더 그런가? 남자한테 이렇게 가리려면 남자 얼굴 같아요. 그죠? 살짝 남자 얼굴 같기도 하죠, 그죠? 네. 카라바조 그림은 자르는 여자가 네. 여기도 막 옆에서 막 두명하는데 본인이 되게 도끼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얼굴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은 표정이 훨씬 사연을 보시면은요, 그 이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인의 초상, 그죠? 그래서 유디카 홀로페르네스, 이건 잘 스토리를 잘 몰라요. 어쨌든 뭐 스토리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카라바조에게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카라바조의 어두운 색조와 극적인 빛의 효과를 모방하여 테네브로시, 암흑파 혹은 카라바지스티라고 불리었다. 이탈리아죠. 그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카라바조가 죽은 다음에도 한 10년, 20년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림이 잘 팔리니까 이런 식 그림 막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화가는 이탈리아 화가 아르테시미아 젠틸레스키로서 미술사상 이름이 널리 알려진 첫 번째 여성 화가였습니다. 이 맞긴 맞아요. 그 정도로 당대도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곳곳을 여행하며 남성들과 동등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여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때는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 귀족들이 불러서 야 좀 일로 좀 와봐 와서 좀 그림 좀 몇 개 그려줘. 그러니까 가서 그림 그려주고 이제 오는 겁니다. 옛날에 사진 기사 불러서 집에서 사진 촬영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문자들이 후원자들이 불러서 거기 가서 이제 그림 그려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면적이고 어두운 배경 위에 인물들이 강렬한 빛을 받고 있는 카라바조적인 스타일로 페미니즘 주제를 즐겨 그렸다. 미술학도였던 젠틸레스키는 19세에 동료 학생에게 강간을 당했으며 뭐 이때는 뭐 성범죄가 많았죠. 생각보다 많았죠. 그죠? 그래서 그 범인을 상대로 길고 고통스러운 재판을 치러했다. 그러나 재판소에서는 오히려 젠틸레스키에게 엄지손가락을 죄는 형틀로 고문하여 고소를 철회할 것을 종용했고 뭐 고소를 철회했다기보다는 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고문을 한 겁니다. 결국 범인은 무죄 방면되었다. 근데 물론 완전 무죄는 아니고요. 1년 정도 갇혀 살았다고 해요. 그 감옥에 1년 정도 범죄자는. 이후 그녀는 여성을 학대하는 남성들에 대해 폭력으로 보복하는 주제를 주로 다루었다. 뭐 물론 그렇다 해서 혼자 사는 건 아니고 나중에 또 결혼해서 뭐 잘 살았습니다. 잘 살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그런 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특히 즐겨 그린 주제는 신바빌로니아의 음탕한 장군 홀로페르네스와 막사에서 동침한 후 그의 목을 베어 이스라엘을 구한 유대인 여자 유딧의 이야기였다. 이거 뭔지는 모르겠어요. 잘 역사적으로는. 어쨌든 유딧이 젊은 그 청산과부였다는데요. 그죠? 유디기라고 있어요. 아, 따로 있어요? 유디기라고 있어요? 어쨌든 청산과부, 그러니까 젊은 날에 남편이 죽고, 그런데 뭐 아주 어떤 위기에 닥쳐가지고 자신이 그 바빌로니아 장군을 유혹해서,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유혹해가지고 동침을 하고 이제 그 잠든 사이에 죽이는 이렇게 목을 잘라 베는 그죠? 그래서 그녀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딧이라는 주제를 5번이나 되풀이해서 그렸는데 유딧의 모습은 누가 보든 명백한 화가의 자화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오른쪽 인물인데 그렇게 안 보여 이거랑 이렇게 안 보여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근데 물론 그 가운데 인물도 비슷하게 보여요, 그죠? 얼굴이 비슷하죠 사실은, 그죠? 그렇게 달라 보이진 않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가운데 인물하고도 비슷해 보이긴 하네. 그죠? 각도가 그래서 그런가? 자, 그래서요, 그림 속의 빛은 단 하나의 촛불에서 나오고 있는데 음탕한 신바빌로니아 장군의 목을 베고 있는 유딧은 카라바조가 다소 서투르고 주저하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용맹한 연인을 모습되고 있다. 그죠? 위쪽에 이제 카라바조 자신의 그 스승격인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이고 위쪽에는 아래쪽은 그죠? 뭐 어느 게 더 사실적이냐는 뭐 생각하는 사람 나름이겠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 그 평가하기 나름이겠습니다. 어쨌든 아래쪽은 아주 그죠? 그 용감하고 그죠?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목을 베는 것이고 위쪽에는 그 조금 여리여리한 여인이 그죠? 서투르며 이게 목을 베고 있는 옆에서 하녀가 그 이제 목을 담아갈 그죠? 그 보자기 들고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나이든 노파 하녀가 그죠? 근데 아마 카라바조는 위쪽을 뭐 그런 식으로 그렸을 거예요. 이게 앞에서도 나왔죠 우리가 그죠? 저기 어디서 나왔었습니까? 미켈란젤로 그죠? 응? 94페이지 여기 펼치는 그림 여기 맨 오른쪽 왼쪽 위에 있어요. 왼쪽 위 구석. 네. 왼쪽에 구석에 있는 그림이 이게 지금 목이 잘린 거예요. 저 안에 장군이 누워 있고. 목을 들고 가는 거예요? 네, 목을 들고 가는 거죠. 네? 목을 자른 다음에, 그죠? 네, 자른 다음에 잘린 목을 들고 가는 거죠. 그거 보이죠, 그죠? 그죠? 네, 쟁반에 들고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잘린 목의 그 얼굴이 누구 얼굴이라고요, 이게? 다빈치. 이게 미켈란젤로. 자기 얼굴을 여기다 그려놨어요, 이게 자기 얼굴이에요, 미켈란젤로. 그죠? 이게 유딧과 그 하녀가 그죠? 목을 자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 그림. 어쨌든 아주 유명한 그림인가 봐요. 하긴 이것 때문에 유대 민족이 이제 살아났다면은 뭐 중요한 인물이겠죠. 논개보다 더 하죠. 논개는 같이 죽었는데, 그죠? 이거는. 근데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걸고, 그죠? 그 장군을 저걸 한 거니까. 자,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페미니즘 얘기할 때 많이 언급하는데요. 뭐 그렇게 당대도 성공을 했던 그런 이름을 남긴 여성 화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말고도 카라바조 풍의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뭐 더 진도상 뭐 더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 명은 이제 기억을 해야 돼서 기억을 할 게 있어가지고 한 명을 넣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몇 명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시대 로마에서 활동한 그러니까 카라바조가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카라바조 풍은 아닌데 로마에서 활동한 작가 중에서 그 당시 그죠? 그 시대, 그 바로크 시대, 그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에 이 기억에 남아야 될 작가 중에 한 명이 클로드 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출신은 프랑스면 로마 작가고, 근데 이제 왜 중요하냐? 진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 컴퓨터 화면으로 봐서 그렇지 이거 진짜 화면을 보면 대단할 것 같아요. 여기 이 미술사의 평가입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그냥 풍경화잖아요. 해질녘의 항구라는 그죠? 항구에서 해가 지금 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미술사에서 떠오르는 해와 지는 해를 가장 잘 표현하는 화가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나 그 전에는 이렇게 이 정도로 이 사람보다 잘 표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해, 떠오르는 해와 지는 해를. 근데 진짜 그래요. 그죠? 이 빛의 이 효과, 그죠? 이거를 이 사람보다 더 잘 표현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의 풍경화를 많이 남겼고, 그래서 그 당시 그래서 아주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많이 비싸게 팔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진짜 보면 좀 그렇죠. 그죠? 해를 그렸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인상파 그림 보면 사실 허접합니다. 인상파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인상파 그림 어딨나? 인상파 그림 같은 경우에, 이거 보고 그거 보면은, 야, 이 그림 못 그렸네. 이런 생각 들어요. 저기 있죠. 190페이지네요. 딱 190페이지. 모네이 그 유명한 인상 해돋이. 190페이지. 이거보다 허접해 보여요. 그죠? 그죠? 이게 진짜 사실적으로. 그죠? 이 해가, 이게 정말 절묘합니다. 그죠? 분명히 해가 모양이 있으면서도 이 빛과 그 반사와 정말 이것처럼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단언을 하더라고요. 미술사에서. 근데 진짜 그래요. 이게 400년 전 그린 건데, 그래요. 그죠? 손으로 그린 거로선 이 해의 떠오르는 해와 지는 해를 이렇게 묘사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요건 좀 기억을 해둘 만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 시대 사람으로. 그죠? 사실 이거 인상파 이 모네 그림은 좀 허접하잖아요, 이거. 동그라미. 그죠? 이거랑 비교하면은, 그죠? 그 사실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자, 예. 해돋이, 해가 지는. 자, 그래서 요거 하나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뭐 이제 자료 제가 또 파일 또 올라가니까요. 이제 카톡으로 또 보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뭐 나머지도 참 사실적으로 잘 그렸어요. 그렸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명한 드디어 베르니니. 뭐 이제 드디어 그 미켈란젤로 이후에, 그죠? 대가로서, 조각의 가장 큰 대가로서. 그러니까, 꼽자면은 그러니까 조각의 역사에서 미켈란젤로, 베르니니, 그 다음에 로댕, 요렇게 이제 정도가 이제 우리가, 그죠?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칠 수 있는, 조각으로 따지면요. 그죠? 미켈란젤로, 여기 이제 베르니니,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말에 와서 20세기 초 로댕, 그죠? 로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르니니, 그래서 이 동적인 조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죠? 동적이라는 게 이게 그 연극적인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르네상스 때는 뭔가 정적이고 균형에 맞춰져 있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뭔가 움직이면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죠? 훨씬 더 동적인.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그 베르니니의 다윗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윗. 그죠? 그래서 베르니니는 다소 과장된 연극성. 그래서 계속 이 바로크 할 때는 연극성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극적이다. 연극적. 그죠? 연극성을 가미하여 살아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했었다. 이게 좀 다윗이 지금 그래서 돌팔매 돌을 딱 던지고서 겨냥하려고 던지려는 그런 막 찰나의 모습입니다. 그죠? 다윗. 자, 그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르니니 동적인 조각. 베르니니는, 그래서 베르니니도 꽤 오래 살았어요. 그죠? 베르니니는 바로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조각가이자 건축가, 그 다음에 화가, 극작가, 작곡가, 무대 디자이너로서 활약했다. 근데 요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연극적인 요소예요. 그죠? 무대 배경도, 그러니까 무대 장치도 지가 만들고, 극도 쓰고, 그 음악도 작곡도 하고, 무대 디자이너, 그죠? 그 극적인, 연극적인 요소라는 게 딱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극적인. 화가하고 작곡가를 같이 한 사람이 뭐 사실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죠? 어떤 하나의 장르 스토리를 구성하고 거기에 음악도 자기가 적당히, 그죠? 그래서 번뜩이는 위트와 유머 감각을 지녔던 그는 대리석 조각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코미디와 오페라의 각본을 쓰기도 했다.
로마의 분수, 종교, 산 피에트로 대성당, 이게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실내 디자인으로 베르니니는 로마의 어떤 예술가보다도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 그래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로마의 분수예요. 분수. 그래서 분수는 아니 뭐 이것저것 해서 제가 사진도 집어넣지 않아 너무 길어져서 안 집어넣는데 우리 로마의 분수라는 그런 그 음악 작품도 있잖아요. 그죠? 로마의 분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곡을 붙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클래식 있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로마의 분수, 로마의 로마의 소나무, 로마의 분수에서 로마 가면은 그렇게 분수가 많다 그래요. 가보신 분 있어요, 로마? 로마는 못 가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에는 분수가 그렇게 많은데, 그죠? 곳곳에. 왜 뭡니까? 로마의 휴일 보면은 분수 뭐 하잖아요. 로마의 휴일 공주가, 그죠? 분수에서 물장을 정했지. 그렇게 이곳저곳마다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가 간단한 게 아니라, 나중에 만든 게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르니니 아버지도 그 분수를 만들었고, 베르니니 자신도 유명한 분수를 막 만들고, 그래서 아직까지 다 작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찾아봐야겠네. 네. 왜 로마의 분수가 많은지. 근데 많은가하고 또 다르잖아요. 분수는 우리 인간이 좋아해서 그래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솟아오는 물을 좋아해요. 인간이 좋아하면 다른 도시에도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제 분수를 만들었다는 거.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동양도 물을 꼭 그렇게 하잖아요. 정자 이런데. 그죠? 흐르는 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물이 약간의 물, 넘치는 물이 약간의 물. 그다음에 당장 지난번에 퐁텐블러 성도 그렇고 베르사유 궁전도 그렇고 다 분수를 다 설치해요. 분수를. 그럼 오늘날에도 아파트 지으면은 분수, 한째 분수, 바닥 분수 이런 거 막, 그죠? 저도 그래서 한 십몇 년 전에 제 집 이제 내놨을 때 보러 온 사람이 남편은 뭐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둘이 와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씩 보더니 딱 보더니 바닥 분수 보고서 저 분수 여름에 틀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튼다고 그랬더니 바로 계약하자고. 분수를 좋아합니다. 분수. 그게 진한. 예? 사바나에 그런 게 있어. 예, 사바나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없고 솟아나오는 샘, 중간중간.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아 진짜? 예, 그래서. 얻어올래. 사바나는 기본적으로 건조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네. 거기 모이는 예, 다 거기 다 모이는 거죠, 동물들이, 사바나에. 본격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예. 그 사바나의 환경하고 영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솟아오르는 샘물 같은 게 있으면 완벽한 거죠. 그래서 분수를 아주 좋아해요, 물. 자, 그래서요, 딱 아시네. 논리적으로 딱 추론하면서. 예. 어쨌든 그래서 로마에서는 분수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의 분수.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고를 확장시키는. 예, 맞습니다. 예. 로마 분수가 왜인지를 한번 검색해볼게요. 로마의 분수. 이거 챗GPT한테 물어.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질문을 했더니 이거 다른 얘기인데 네. 챗GPT에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에는 전쟁이 일어날까요? 물어봤더니 그건 너무 조금 제가 대답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냐. 그런 질문들 많이 했는데 유사한 거를 다 집어넣게 전부 다 집어넣은 거 걔네들이 다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 예. 자, 계속 보시죠. 그래서 조각가의 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르니니 아버지가 만든 분수도 있고 아직까지 작동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태어난 베르니니는 25세에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 다윗상을 조각했다.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표출하지 않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윗상과는 달리 좀 정적이죠, 미켈란젤로는 아무래도. 근데 베르니니는 막 돌을 집어 던지려고 몸을 비틀고 있는 장면을 선택했다. 그죠? 그래서 긴장감으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베르니니의 다윗은 막 움직이려는 동작으로 힘에 넘쳐 있어서 조각상 앞에 있는 어떤 관객도 순간적으로 그의 돌팔매를 피해 고개를 숙일 것이다. 이 역동적이고 폭발하는 듯한 에너지가 바로 바로크 예술의 진수로서 보는 이를 작품 속의 감정과 움직임 속으로 끌어들여 신체적인 반응까지 이끌어내는 게 큰 특징이다. 뭔가 극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그죠? 극적인 사람 움직임 듯한. 그래서 앞에는 이제 다윗상 여러 면에서 찍은, 그죠? 이 다윗상입니다. 지금, 그죠? 이렇게. 그죠? 이제 이곳을 각도를 다해서 찍은. 그래서 이게 여기다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탁, 그죠? 이렇게 팍 해서 이렇게 확 던지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했다가 이제 돌을 확 돌팔매질하는 그런 다윗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25살 때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성녀 테레사의 환이라는, 그죠? 또는 뭐 성녀 테레사의 법렬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성녀 테레사의 환희. 그래서 베르니니의 최고 걸작으로 여겨집니다. 최고 걸작이자 바로크 양식의 최고봉을 이루는 작품은 성녀 테레사의 환희, 또는 뭐 법열, 뭐 그런, 그죠? 법열은 뭐 깨닫는 뭐 어떤 환희 뭐 그런 겁니까?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성당 전체를 이 조각품을 위한 무대 장치같이 꾸몄는데, 벽면에는 그림으로 그려진 발코니에 이 조각상을 감상하고 있는 관객들을 묘사한 부조가 있다. 좀 이따 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녀 테레사는 신의 은총에 취해서 천사의 화살이 그녀의 가슴을 꿰뚫는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했는데, 그녀가 기술한 이 신비스러운 체험은 이게 관능적이에요, 좀.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좀 너무 좀 섹슈얼하다는 거죠. 좀 그래요, 이게. 성적 쾌감 이런 거. 이 표정이 좀 그렇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죠? 그죠? 표정이 좀, 이게 너무 좀 뭐 섹슈얼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센슈얼하다. 센슈얼. 좀 감각적이고 좀 노골적이다. 예. 좀 노골적이다. 예. 노골적이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테레사 수녀죠? 재밌게 쳐다보고 있잖아. 수녀님의 얼굴도 아주 아리따운 그 미녀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미녀로 조각되어 있죠. 정말 엄청난 미녀죠. 이 정도면 미녀는, 그죠? 그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엄청난 미녀의 이제 이런, 그죠? 환희, 물론 그 영성적인 환희지만은 이 너무 이제 센슈얼하다. 그러니까 섹슈얼보단 센슈얼, 그죠? 감각적이고 너무 좀 노골적이다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 대성당에 못 들어가고 이제 그 옆에 로마의 다른 성당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뒷면 118페이지 계속 보시겠습니다. 나는 고통이 너무 커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동시에 나는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할 만큼 형용할 수 없는 감미로움을 느꼈다. 그래서 지금 요 왼쪽에 그 천사가, 그죠? 천사가 화살을 들고 있는데 이 화살은 지금 뽑은 겁니다. 찔렀다가 뽑았으니까 찌르기 전부터 이러지 않겠죠? 그죠? 찌르기 전부터 뭐 이렇게 이러지 않겠죠? 이건 그러니까 어느 날, 그죠? 천사가 내 심장에 화살을, 그죠? 꽂아서 난 엄청난 걸 느끼고 이제 천사가 화살을 뽑은 겁니다. 딱 뽑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저 다 읽고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니니의 대리석 조각상은 구름 속에서 기절한 성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게 구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옷자락이 있습니다. 사실 옷자락이 중요해요. 근데 바로크에서는 이 옷이 주는 옷 주름이 주는 효과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리석 조각상은 구름에서 기절한 성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녀의 얼굴은 환희와 고통이 혼합된 표정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반종교개혁을 표방한 구교는 신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 체험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베르니니는 강렬한 종교적 기쁨 속으로 예배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죠? 극적인 효과를 통해서 같이 느끼는 것처럼, 그죠? 아주 감각적으로 묘사한 거죠. 그래서 그는 오페라의 무대를 꾸미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예배당 전체를 총체적인 예술 공간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그래서 성인들과 천사들이 소용돌이를 치는 구름 속에 둥둥 떠 있으며 황금의 빗줄기가 천장에 그려진 천국의 프레스코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좀 이따 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조각가는 흰 대리석이 살아 움직이는 듯 느껴질 만큼 천사의 날개나 구름의 질감까지 체감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 작품 전체를 하나의 드라마와 같이 감정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 숨쉬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연극, 그죠? 일종의 어떤 극적인 요 테레사가 이런 그 기적적인 체험을 하는, 그죠? 그 영성 체험을 하는 그 드라마를 위해서 하나의 성당을 꾸몄다는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요. 그래서 베르니니의 그 산타 마리아 델라 빅토리아가 아니라 비토리아인데, 어쨌든 뭐 그런 그 성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수녀였던 성녀 테레사가 고백한 신비스러운 체험을 베르니니는 보는 이의 감정을 압도하는 총체적인 예술로 형상화했다. 주님의 천사가 화살로 자기 심장을 꿰뚫자 고통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천상의 환희를 느꼈다는 그녀의 황홀경을 우리는 표정에서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기절한 그녀의 옷자락, 그죠? 옷자락에서 그 감정이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옷자락은 희열과 흥분으로 휘날리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 쏟아지는 빗살, 저 뒤에 있는, 그죠? 청동으로 표현된 저 햇살입니다, 그죠? 빗살.
햇살, 햇볕, 그죠? 빛살이 더욱 강렬하며 극적인 효과를 자아낸다. 그래서 어떤 옷자락, 옷주름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뭐 권위나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그게 또 특징입니다. 갈수록. 그래서 이 옷자락이도 그게 아주 그죠? 그 효과가 대단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이 성당을 보시면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죠? 저기서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이게 청동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그게 뭔가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듯한 그죠? 그런 효과를 낸 거죠. 내려오고 그다음에 천사가 이제 화살로 다 빼고 그래서 이 주름 같은 거 대단하죠. 이 묘사가 그죠? 정말 미켈란젤로 다음의 그죠? 그 다음의 오르는 자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테레사 그러니까 창이에요, 조명이에요. 실제로 성당에 가면. 이게 자연 조명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연 조명도 이렇게 비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인공 조명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요, 요건 지금 뭐 그 조명을 끈 거겠죠, 그죠? 어두운 상태고, 그죠? 조명도 있고, 근데 자연빛도 이렇게 어떤 비치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자연빛으로도 그렇게 효과를 만들었겠죠. 왜냐면 성당 자체가 또 빛이 또 중요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거가 요런 식의 어떤 하나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무대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고 있는 여기 지금 옆에 보니까 이게 아까 봤던 오페라 관람석. 근데 이렇게 돼 있죠. 오페라 관람석이 그죠? 여기 오페라 관람석에서 이렇게 딱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런 그 추기경도 그 당시 추기경이었답니다. 그 당시 추기경하고 추기경 그 집안. 그러니까 이 성당을 기부한 짓는데 돈을 낸 유명한 베네치아 가문이고 그 가문에서 추기경도 이제 추기경도 배출했겠죠. 그래서 그 추기경과 이런 사람들이 그 가문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보고 오페라처럼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르니니가 연극 무대도 만들고 그죠? 극도 썼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요거 하나를 위한 이 성당 전체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든 이 테레사 성녀는 어쨌든 뭐 일단 출신부터 귀족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좀 권위나 권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테레사 또는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불립니다. 이 뭐 성당에서 좀 우리나라는 잘 별로 얘기 안 하죠. 우리나라는 그죠? 어쨌든 이쪽에서 테레사라는 사람이 이름이 많으니까요, 그죠? 근데 어쨌든 테레사 중에서는 가장 맨 앞에 있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이와 같은 결정적인 환시, 그죠? 환각적인 체험이죠, 그죠? 환각적인 체험을 한 뒤에 테레사는 그러니까 요게 그 종교교육 이후 아니에요. 종교교육 이후니까 왜 예수회가 나와가지고 그죠? 우리가 초기 기독교적인 신앙을 순수함을 회복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17년이 종교개혁이었고, 그러니까 그 뒤에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떤 초창기 엄격한 수도 생활 규율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죠? 주장하면서 교황에게 청원하여 평생 여러 개의 수도원을 성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귀족 집안 출신이었고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수도원을 그죠? 32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수도원, 여자 수도원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죠? 그래서 카톨릭 진영에서 이제 그죠 어떤 자정운동 겸 또 수도원 운동 일종의 수도원 운동이죠. 그래서 1620년에 시성되었습니다. 성인으로. 그런데 이제 이 썰이 있어요. 이거는 좀 저도 다른 데서도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 테레사의 심장과 팔이 아직도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물론 뭐 밑밥이죠. 그죠? 떡밥이라서 이거 뭐, 믿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신도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탈리아 쪽에서는. 아직도 심장과 팔은 썩지 않고 있다. 이런 거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테레사 성녀의 이거를 하나의 이제 메인 드라마로 하고 이렇게 요 사람들이 이제 관람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아주 이 성당이 대단해요. 조그만 성당이거든요. 큰 성당은 아닌데 성당 하나가 와 진짜 하나하나가 이게 말 그대로 바로크입니다. 바로크 다 꾸미기. 제가 그랬잖아요. 꾸미기 양식 그죠? 뭔가 극적으로 뭔가 꾸미는 거. 다 꾸며놨어요. 다 아닌 게 없어요. 정말 다 꾸며놓고 이거 이제 천정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이게 파이프 오레안이거든요. 이제 밑에서 찍은 거니까 이제 이런데요. 이 천정화에도 이렇게 딱 해서 근데 이 성모가 이게 이제 어쨌든 카톨릭에서는 성모를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이거는 성모가 그죠? 이단에게 승리하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지 아마 없을 텐데 어쨌든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단 타락 천사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성모가 오히려 더 승리하는 이런 걸 특이합니다. 요거는. 그죠? 좀 독특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천장에 대단해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들어낸 게 조각을, 그죠? 정말 이게 바로 바로크의 진수라는 거죠.
바로 그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화려하면서 아주 뭔가 극적인,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난잡해 보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죠? 난잡하고 좀 한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페라 관람석 같은 것처럼, 그죠? 오페라 관람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추기경들, 그죠? 그래서 그 성녀 테레사의 그 기적, 그 어떤 그런 그 체험을 이렇게 관람하는 듯한 하면서 막 얘기하는 듯한 그런. 천정하고 저 조각하고 막 이 성당 전체가 다 베르니니까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베르니가 이제 기획을 했고 이런 거 조각한 사람들은 다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그 당시 왜냐면 베르니도 밑에 많았거든요. 밑에 그 일종의 그 제자와 작업 팀이, 그죠? 왜냐면 베르니는 교황 그 청하고 그거를 다 작업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교황 밑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한 거죠, 같이. 다 이제 베르니가 직접 그린 건 아니고요, 이런 건. 그다음에 또 한쪽 이쪽에 이런 쪽으로 뭐 성령, 그죠? 성령을 이렇게 막 빛이 뻗어나가는 이걸 동파이프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동파이프, 그죠? 빛이 탁 이렇게 빛이 확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 가서 보면은 이 빛이 반사될 거 아니에요, 동에, 그죠? 동에 반사돼서 아주 화려하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자연광으로 들어오는 것도 좀 있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벽면마다 다 아주 화려해요. 이 성당 하나가, 그죠? 성당 하나가 로마에 있는. 그다음에 그 파이프 오르간. 돈이 엄청 들었어요. 그죠? 이거 조금 하나 장난 아니죠, 그죠? 아까 봤던 그 천정하고 이거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그죠?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야, 이거 하나하나 다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대단하죠, 그죠? 여기에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카톨릭에서 사제랑 수도사가 언제부터 출연한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수도사라는 게 원래는 그 교황이 인정을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직자는 아닌 거죠. 사제랑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그렇죠. 성직자는 아닌 거죠. 원칙상으로는. 그냥 궁금한 게 수도사라고 하는 계급 어쨌든 계층일 거니까 그게 언제쯤 나오는지도 사실 모르겠거든요. 프란치스코 아시지 그러니까 원래 저게 되려면은 그 사제가 되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죠? 물론 그 교육을 수도원에서도 했지만은 얘는 사제가 될 애라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신학교에 가듯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이겠죠, 그죠? 네, 그죠? 근데 나중에 그 시스템이 제쳤는데 근데 수도원은 아시시 프란치스코가 했던 것처럼 그냥 모여서 우리 그냥 하느님 섬기고 수도하자 하면 수도회가 되는 거죠, 뭐 사실은. 그게 정식으로 허용받은 그게 이제 그때 프란치스코가 아시스 프란치스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니들이 그 하느님 믿는 거는 뭘 하지 않았죠, 교황이. 근데 이 사람들이 포교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포교하는 건 야, 니들이 제대로 알고 하는 거냐. 그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식으로 교황한테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그러니까 신부만이 이렇게 설법을 하고 포교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자기가 뭐 믿는다 그래서 아무나 포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하철에 나와가지고 뭐 믿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달라. 우리한테 포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그게 청원이에요, 청원. 아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것도. 그죠? 지금 이 테레사 이 수녀도, 그죠? 이 수도원을 만든 게 이 수도원에서 다 신부들을 만드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어떻게 그 신앙생활 할 사람들, 그죠? 어떤 뭐 일종의 머리 감고 산에 들어가 비슷한 거죠, 그죠? 우리 뭐 스님 되겠다고 머리 감고 산에 들어가면은 그냥 일단 뭐 하나 얹어주고 그냥 살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인 거죠, 사실 수도원이. 공부하고 자기 그죠? 신앙 지키고 자기 신앙 지키고 자기가 뭐 영성을 위해서 들어오면은 들어오면 받아주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교회의 권위라든지, 그죠? 종교적인 뭐 포교 뭐 이런 권위를 가지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건 나중에 일이죠. 그러니까 그죠? 나중에 그 제3세계 포교의 역할을 할 때 수도원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하잖아요. 수도사를 파견하는 거죠. 거기서 수도사들이 웬만큼 자리를 잡으면 이제 사제가 건너오는 이런 그렇죠. 뭐 개신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전도사 시스템이죠, 사실은. 그거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만드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이게 이제 수도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정확한 시스템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사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활동도 하잖아요. 그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도원들은 그죠. 수도원은 자기가 자기 건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거 하려고 들어간 것 뿐인 거니까. 사제는 그걸 안 하고 그냥. 그죠? 사제는 신도들이 이제 하는 거고, 수도원들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수도원에서는 11조를 받으면 안 되니까, 수도원은 받을 놓을 근거가 없는 거니까, 수도사들은. 네덜란드의 그
튤립이요, 튤립? 네, 튤립. 예, 예. 네, 그게 수도원에서. 아, 그렇죠. 수도원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걸 팔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뭐, 맨델도 물론 뭐, 맨델의 신부님이었지만, 맨델의 유전, 그 수도원, 이렇게 끼고, 그 정도, 그때, 그죠? 콩도 기르고 이러다가 이제 한 거잖아요. 그 유전 법칙. 또 고려시대 보면 네. 절에서 술 만들어 팔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기도 팔고. 경제력. 예, 경제적인 중요한 거죠. 예. 방법이. 예, 수도원이 또 그런 역할을. 화장품도 좋다니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대단해요. 이거 보면, 그죠? 바로크라는 게, 그죠? 하나를 위해서, 그 조그만 성당 하나를 위해서 들어간, 이 꾸미는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르니니의 또 두 번째 유명한 작품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베르니니가 워낙 이제 그 당시 유명했는데, 워낙 이제 교황 옆에서 할 일이 많았어요. 뭐 당장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베드로 대성당을 마무리하는 작업.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루이 14세가 워낙 그 베르니니가 최고라는 건 아니까, 이제 미켈란젤로 이후에 최고라는 거 아니까, 계속 좀 와가지고 내 거 좀 만들어 달라고 졸라가지고, 해서 안 가다. 왜냐면 루이 14세가 이게, 별로 그저 성격이 좋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베르니도 모르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끈질긴 소통을 못 견뎌서 결국엔 파리에 갑니다. 물론 이거는 교황이 가라 그런 거예요. 교황이 가서 야 좀 이렇게 우리 루이 14세한테 좀 이렇게 교황 루이 14세랑 그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르니니가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이걸 만들어 준 거예요. 루이 14세의 흉상. 야, 대단하죠, 그죠? 이것도 그리고 옷자락이 중요해요. 옷자락이라죠. 옷자락하고 헤어스타일, 그죠? 이런 거로 해서. 그래서 딱 이게 진짜 어떤 각도하고 조명에 따라서는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각도하고, 이건 좀, 이거 약간 그 조명하고 이런 게 약간 흐린 그런 건데. 그래도, 예. 그렇죠. 잘생기진 않았죠. 루이 14세가. 그래서 루이 14세 이렇게 딱 그리니까 사람들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 찬탄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더 잘생겼다는 얘기일 텐데, 이제 그 신하들 얘기는 근데 자기는 좋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주고 베르니니가 나이 들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대단하죠, 그래도. 어쨌든 대단해, 베르니니가. 그래서 미켈란젤로 이후에 최대의 조각가라는 겁니다. 다 돌을 쪼아갖고 만든 그죠? 돌 하나로 만든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이 옷자락, 주름에도 이 안에 이런 거 대단한 겁니다, 정말. 그죠? 진짜 옷하고 똑같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또 베르니니가 또 계속 쫄라가지고 루이스의 기마상까지 만들어서 말탄 모습까지 만들었습니다. 루이 14세가 말탄 아주 젊은 청년처럼 그려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알렉산드로스처럼 그린 거예요. 다 만든 거예요. 이 루이 14세건 뭐 나폴레옹이건 다 알렉산드로스가 뭐 자기가 이제 그 모델이었어요. 다 내가 알렉산드로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처럼 그죠? 이런 말을 탄 모습으로 이제 꼭 그런 식이죠. 알렉산드로스, 그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루이 14세의 기마상 이렇게. 자, 그래서 베르니가 좀 고생 좀 했죠. 리서치에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주고, 이제 다시 와서 작업을 한 게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예, 10층 높이 장난 아닙니다. 자, 요거 마저 읽고 이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산 피에트로 대성당. 그래서 성 베드로 대성당이죠. 그죠? 성 베드로 대성당. 그래서 베르니니는 일생 동안, 이거 시간이 좀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좀 오랜만에 하니까 또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저렇게 큰 작품들을 오랜 시간 동안 했으면 거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좀 안 좋겠지. 고생한 만큼은 많이 안 줬죠. 어쨌든 그래도 루이 14세가 막 예. 그럴 정도면은 완전 성공한 거야. 베르니는 그러니까 부족한 생활을 했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일을 많이 했으니까. 베르니 정도 되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죠, 사실은. 성 베드로 대성당, 그죠? 그걸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산 피에트로 대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 그래서 베르니는 일생 동안 로마의 산 피에트로 대성당을 위해 작업했다. 그래서 한평생 거의 이제 살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성당 내부의 중심에는 성 베드로가 묻힌 장소인 중앙 돔이 있고 그 돔 아래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베르니니 청동 기둥 재단인 발다키노가 있다. 10층 건물보다 더 큰 이 놀라운 기념물은 나선형으로 홈입하인 거대한 4개의 청동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 포도와 포도잎, 꿀벌들의 부조가 나선형으로 휘감겨 있다. 이 포도가 이 상징이 뭐죠? 이게 기독교에서 포도가 예? 열매? 무슨 상징이에요? 포도주라서 그런가 그냥? 포도주가 그래서 포도가 있는 건가? 예, 그죠? 그래서 포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랑 같이 이렇게 그런 예.
잔 옆에 이렇게 포도가 같이 놓여져 있는. 자, 그래서 꿀벌들까지. 그래서 닷집 모양 덮개 네 구석에 조각된 거대한 천사상까지 이 기념물 전체가 바로크 형식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란한 색채와 형태, 재료 등의 혼합이 환상적인 장려함과 연극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단은 단순한 목재를 바탕으로 해서 위에다 만든 겁니다. 성 베드로의 발판은 또 다른 혼합 재료로 호화스러운 기념물을 만들어 지향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알 수가 없죠, 이게. 그죠? 그리고 봐야죠. 그 탁월한 구성은 소용돌이를 치는 구름과 비상하는 천사들을 둘러싸여 네 개의 거대한 청동상이 옥좌, 그죠? 베드로가 앉는 그 좌석을 떠받들고 있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움직임 속에 놓여 있으며 위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으로부터 금빛 광선 세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지난번에 한번 보셨습니다, 그죠? 보셨죠? 요거 이게 정말 대단해요. 10중 높이니까, 그죠? 이게 청동으로 딱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압도되는 거죠, 그죠? 이 신도들이 여기 딱 들어가서 이거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게 이렇다는 거지. 사람은 요만하고 이 기둥이 이만하니까, 그죠?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이어서 만들었을까요? 예? 이어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이어서 붙인 거죠. 이어서 이렇게 쌓아서 만든 거. 청동으로. 대단해요. 청동인데 이게 무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평생 작업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나중에 올렸을 때 어땠을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옆에 이제 탑을, 그죠? 나무 탑을 쌓고 그 위로 올리고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베드로 성당 안에. 그 정말 가볼 만한 거예요, 그죠? 베드로 성당에 여기엔 한번. 자, 그래서 이거를 이거 밑에서 본 거죠, 밑에서, 그죠? 이 기둥을. 그러니까 저기는 이게 성령을 상징하는 어떤 비둘기 같은 게 딱 있고요, 그죠? 성령. 그러니까 이제 딱 네 개의 기둥의 그 끝에는 이게 이제 돔이죠, 돔, 그죠? 돔, 중앙 돔이 있고 그 아래 딱 이걸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게 나왔었나? 요거 그러니까 발다키가 뭐 이런, 난 이건 제단이나 권좌 위에 설치된 지붕과 같은 막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우리가, 그죠? 그 막 같은 거, 요 아래쪽에 이제 그 베드로의 시신이 있다고 하고요. 그죠? 대단해요, 정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베드로,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이 베드로가 앉아있는, 그죠? 그런 좌석도 만들고, 또 저기에도 성령, 그죠? 성령을 상징하는 이렇게 비둘기가 딱 이렇게 자연광에 딱 비추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바로크라는 게 대단해요. 이렇게 화려하고, 그죠? 뭐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다 꾸미는 거예요. 근데 바로크 음악도 좀 그렇죠. 음악도 계속 뭐 꾸밈이 많아요. 꾸밈이, 그죠? 그냥 쫙 음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직선적이지가 않고 꾸미고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겁니다. 뭐든지 다 꾸미고 돌리고, 그죠? 막 장식하는 대단합니다. 이 옷자락도 그렇고 다, 그죠? 옷자락으로 다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 성인들 이 네 명이 딱 받들고 있는 어떤 하나의 연극처럼 그렇게 드라마처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장난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거 하나의 크기도 사람 크기가 아니라 사람은 요만하고, 그죠? 이제 이 사제 서품식 같아요, 그죠? 사제들이 서품식 누워서 엎드려서 서품 받는 건데 이게 지금 거의 뭐 사람 한 뭐 2배, 3배 크기 엄청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가서 보면은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일반인은 근데 일반인 못 들어가죠. 이게 일반인 못 들어가요, 이거. 예. 못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쪽에서 한꺼번에 다 비춰본 거예요. 비춰본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큰 기둥이 4개가 있고, 그죠? 기둥 4개가 있고, 저쪽에 이제 베드로의 옥자가 있고, 그죠? 여기에 이제 베드로의, 그죠? 베드로가 묻힌 장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아래쪽에. 그죠? 대단하죠? 뭐 하나하나. 진짜, 그죠? 대단하죠. 가서 보면 압도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 키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보면 뭐, 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작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파이프를 써가지고 여기 빛을 다 표현했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요, 요런 작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이제 베르니니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작업은 많이 했지만은요, 베르니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런 식의 그리스 로마식이, 그죠? 신전 기둥을 쫙 해서, 요 모양새가 약간 타원형입니다. 약간 타원형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바라본 거죠. 성당에서 저쪽을 바라본, 해서 오는 순례객들을 이렇게 팔로 안아서, 그죠? 앉는 식의 그런 형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 다 조각이에요. 대단하죠? 이 베르니 팀이 만든, 그죠? 요 위에 다 하나하나 조각상들. 대단합니다. 그죠? 조각상들 다 만들어서, 좀 달라요. 다 똑같은 것도 아니라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식의 표정들과 동작들을 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죠? 대단한 그런 작품을 요걸 통해서 결국, 사라졌나? 예? 사라졌나? 두 번째 거. 여기? 아니야, 원래 그냥
원래 이런 뭐 사라졌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마 원래 그대로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결국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둘째 문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성당 바깥에는 거대한 광장을 설계하였는데, 그 위에는 4개의 열주가, 그죠? 열을 선 주, 기둥들이 나란히 늘어서 2열의 주랑이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베르니는 거대한 타원형의, 광장에 아케이드를 만들어 산피에트로 대성당에 미사 드리러 오는 순례자들을 맞이한 어머니의 품속같이 양팔을 벌린 그런 형상을 하도록 디자인했다. 이렇게, 그죠? 다 끌어안는, 그죠? 세상을 끌어안는 듯한 그런 식의. 그래서 왼쪽 아래쪽에도 그림 있네요. 그죠? 이렇게 보이면 더 잘 보이죠. 그죠? 다 조각상 하나하나 다 만든 대단한 겁니다. 정말. 자, 그래서요, 이제 베르니니 이제 그 정도 하시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미켈란젤로 이후에 최대의 조각가였다, 베르니니. 그 다음에 이제 보로미니, 역동적인 건축. 그래서 카라바조가 회화에서 이룬 것을 프란체스코 보로미니는 건축에서 이루어냈다. 그래서 그림 속의 사물이 현실 세계로 뛰쳐나올 것 같은 카라바조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보로미니의 기복이 있는 벽면을 가진 건축물도 그와 같은 역동성. 그러니까 이제 바로크의 특징이 어떤 역동성, 그죠? 동작, 그죠? 정적이지가 않고 역동적인, 그다음에 극적인 그런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자기 분야에서 고도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을 만드는 점이 비슷하다. 보로미니도 또한 반항적이고 감정의 변화가 심한 천재로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근데 뭐 나이가 많이 들어 자살했어요. 68세 뭐 이렇게 자살했으니까 이거 뭐 나이 들어서 아파서 했나? 자, 그래서 어쨌든 미장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훗날 자신의 라이벌이 될 베르니니 밑에서 석공으로 일하면서 건축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베르니니가 난이도 높은 디자인을 위해 39명이나 되는 조수를 두었던 반면 사색적이었던 보로미니는 혼자서 극히 세부적인 장식 구조를 집요하게 연구했다. 그는 이거다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전까지 수많은 구상들을 버리고 또 버리며 연구에 매달렸다. 그 결과로 보로미니는 가장 평범한 공간 구조를 지닌 건축에서조차 일찍이 보지 못했던 연결 구조를 보여줬다. 이 정말 그래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요철, 그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양을 하고 있는 건축의 벽은 잔물결 같은 그런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런 요소들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마치 그 잔물 같은 효과는 앞에 딱 이미 이거 보면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이게 굽이치잖아요. 그죠? 이 벽이, 그죠? 이 성당 앞벽이, 그죠? 파사드가, 그죠? 산 카를리노 성당이 앞벽이 그냥 밋밋한 평면에다가 어떤 뭐 이런 구성이 아니라 이렇게, 그죠? 이게 굽이치는, 그죠? 뭔가 좀 다르죠. 옆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이 사실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보로미니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물결 같은 효과. 그래서 이런 요소들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마치 바흐의 오르간 음악 같이 찬양하는 분위기를 고양시킨 보로미니 건물은 대담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구조는 통합적이고 음직력이 있다. 로마에는 생티볼 성당의 부채꼴 모양 벽은 6개의 돌출부를 지닌 도움의 꼭대기까지 끝이 가늘어지면서 연결되는데 도움의 구조는 아래의 벽면 구조와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벽면과는 별개의 구조를 하고 있는 이 도움과 다른 점이다. 그래서 보로니니 건축의 특징인 굴곡과 역굴곡의 다양성은 산카를로 알레 꽈트로 폰타레의 동쪽의 꿈틀거리는 듯한 벽면을 찾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림이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 봐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위에는 뭐 산타그레 성당 뭐 알 수 없고요. 요게 어쨌든 딱 이런 식의, 그죠? 벌써 다르잖아. 이제까지 벽면하고 다르죠. 앞면이, 그죠? 앞면이 다르게 뭔가 이렇게 물결치는 듯한 이런 식의 구성, 형태를 갖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그러니까 이 성당의 내부 구조가 또 이렇다는 거예요. 내부 구조가. 돔이 아주 독특하죠. 그죠? 정말, 그죠? 복합적으로 아주 묘해요. 그죠? 돔이. 여러 그 돔을, 타원형 돔을, 그죠? 타원형이에요. 그죠? 타원형인 돔을 이런 식으로 구성한. 천장이죠. 예, 천장. 아래서 본 왜 돔이에요, 돔. 그래서 저 위에 이제 꼭대기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더 독특한 건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하나의 성당입니다. 그래서 성당인데, 벌써 이것도 약간 이렇게, 그죠? 물결 치는 듯한 모양이 좀 있으면서, 이제 요걸 보시면 돼요. 요거. 이게 돔입니다. 돔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요걸 이제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 밑에서 본 겁니다. 밑에서.
그죠? 지금 아까 설명 나온 게 그거예요. 6개의 뭐 돌출부가 요게 이제 6개로 이렇게, 그죠? 삼각형을 이렇게 설계해서 요 모양으로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르미니를 우리가 비형용주의라고 뭐 건축학 책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정형주의. 정형적이지 않고 비정형적인데, 근데 이게 안에서 보면 이런데 밖에서 보면 이래요. 대단하죠? 독특하죠? 밖에서 이렇게 뭔가, 그죠? 흐름도 이게, 그죠? 회오리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이게 돔은 돔인데, 안에는 이렇게 또 통일적이면서도 또, 그죠? 아주 기하학적인 이제 여러 가지 구성을 가진,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절묘한, 그죠? 구성, 정말 독특한 구성입니다. 다른데 어디에도 없는. 그죠? 그래서 이제 건축사 이름을 남긴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구성을 통해서. 예. 그죠? 이런 거 없죠, 정말. 그죠? 어디에도 없는 그런 구성의 건물을 만든 겁니다. 그죠? 예.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요것도 독특해요. 하나하나가 밑에서 보면요. 이렇게 어디는 볼록하고 어디는 또 들어가 있고. 그죠?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그래서 저것이 안쪽이고 요것은 바깥엔 또 이렇게 돼 있는 아주 대단한. 그래서 이것이 아까 봤던 이제 그죠? 요 부분입니다. 그죠? 요 꼭대기 이렇게 돌아가 있죠. 그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돔을 설계하는 이제 보로미니까지 해서 건축. 자,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이탈리아. 물론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하면은 이렇게 베르니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르니에 의해서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이 이제 이제 축성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유럽으로 가시겠습니다. 북유럽. 120페이지, 플랑드르 바로크, 그래서 플란더스. 바로 이제 플란다스의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플란다스의 개가 나와요. 플란다스의 개. 플랑드르 바로크. 플랑드르는 지금 뭐 벨기에죠? 그죠? 북쪽은 네덜란드고, 그죠? 벨기에 지방. 자, 루벤스. 오늘날의 벨기에와 남부 네덜란드에 해당하는 플랑드르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가톨릭 국가로 남아있어서 예술가들이 종교화를 제작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죠? 가톨릭은 이제 계속 종교화를 그렸고, 이제 신교 쪽에서는 이건 안 그렸고, 그죠? 우상숭배라 그래서. 그러나 플랑드르 바로크는 단 한 사람, 루벤스, 그죠? 페테로 파울 루벤스의 동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 맞는 말이에요, 루벤스. 그리고 저는 영국 대사는 루벤스를 가리켜 화가들의 왕자이며 왕자들의 화가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매우 화려한 일생을 살았는데 전 유럽의 궁전에 파견되어 화가이자 외교관으로 활약했다. 그래서 그는 일개 지방 화가라기보다는 플랑드르뿐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의 군주들을 위해 봉사한 전 유럽의 궁정 화가였다. 그죠? 계속 이제 불러가지고 작업을 시키고 또 그죠? 어떤 외교적인 역할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의 작품에는 남부와 북부의 스타일과 사고가 완벽하게 용화되어 있다. 창조력 넘치는 천재에게서는 보기 드물게 루벤스는 국제적인 명성과 개인적인 행복을 함께 누렸다. 그죠? 천재는 원래 이제 보통 소외되기 마련인데, 그죠? 미켈란젤로도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그죠? 인기는 라파엘로가 많았고, 오히려 그랬는데, 루벤스는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이룬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교양 있고 핸섬했으며 성격도 진취적이어서 여행을 즐겼다. 그는 6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고,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공부를 교양이 아주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고, 지칠 줄 모르는 정력을 지니고 있었다. 심지어 갈릴레오도 만났어요. 갈릴레오도 이탈리아에. 그래서 갈릴레오도 만나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유명한 명사들을 많이 만난 거죠. 그래서 루벤스의 화실을 방문했던 한 손님은 그가 그림을 그리면서 라틴어로 오비디우스의 시를 낭송하는 것을 감상하고 가끔씩 대화하면서 편지를 받아 쓰게 하는 등 이 모든 일을 동시에 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수레하고 있다. 한 후원자는 루벤스는 너무도 많은 재능을 지니고 있어서 그림 그리는 재주쯤은 가장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말할 정도였다. 자, 어쨌든 천재, 그 당시의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스의 삶과 예술에는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넘치고 있었다. 20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남긴 그의 작품 생산력은 피카소에나 견줄 정도였고 끊임없이 주문이 쏟아져 들어와 부와 명성을 안겨다 주었다. 그 때문에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고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한 부대의 조수들이 그를 도왔다. 한 100명 정도였답니다. 그 공방이에요. 루벤스의 화실은 공장에 비교할 수 있었는데 루벤스가 그의 구상을 스케치로 대강 그려놓으면 제자들이 채색하고, 그래서 이제 반 데이크도 처음에는 루벤스의 화실에서 일했다. 그다음에 그가 마무리를 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안트베르펜 또는 뭐 엔트워프죠. 안트베르펜에 있는 루벤스의 화실에는 그가 일하는 동안 손님들이 그 광경을 지켜볼 수 있도록 그 자신이 직접 설계한 발코니가 아직도 남아있다. 어떤 손님은 회상하기를 루벤스의 붓이 빈 공간을 한번 스쳐가면 화면 전체가 순식간에 그림으로 뒤집혔다고 말하고 있다. 어쨌든 뭐 그 정도로 뭐 대단한, 당대에도 대단한, 오늘날도 물론 대단한 뭐 그런 화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미술의 그러니까 회화로서는 그러니까 아까 조각으로서는 이 베르닌이고, 그죠? 베르닌이고, 그 회화로서는 이 루벤스를 그 바로크의 가장, 그죠? 바로크의 그 정말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루벤스를 꼽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념, 바로크의 어떤 이념으로서는 이상으로서는 그 베르사유 궁전을 꼽을 수 있겠고요. 그죠? 어떤 그 과시적이고 연극적인 그런 거로는 베르사유 궁전을 꼽지 않을 수가 없고, 하지만 이제 회화로서는 루벤스를 우리가 꼽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벤스 앞에 루벤스 보시면요, 이렇게 루벤스의 자화상입니다. 아주 뭐 정력적인 그런 일생을 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쓴 것처럼 역동성. 근데 역동성이 중요해요. 바로크에서는 항상, 그죠? 역동적이고. 벌써 그림 봐도 뭔가 좀 역동적이잖아요. 십자가를 막 세우는, 그죠? 그런 장면, 십자가 내려오는 장면. 역동성, 강한 색감, 눈부신 화려함, 관능미, 환상성을 좋아하는 바로크 양식을 정말 대표하는 회화 화가로서는 뭐, 바로크 양식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화한 성격과 풍부한 학식으로 많은 귀족들의 호감과 후원을 받았다. 그래서 엔트워프에서 커다란 저택을 짓고 끊임없이 방문객들을 만나면서 유럽의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요도 중요한 얘기예요. 요거 상당히.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유럽의 평화를 정착시키다. 이게 사실 이제 카톨릭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 평화, 그죠? 평화의 예수인데 왜 전쟁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 나라 군주들의 외교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죠? 이 군주 만나고 저 군주 만나서 이렇게, 그죠? 외교적인.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가 사실 혼란한 시기였어요. 루벤스는 크게 활약을 했지만 당시 유럽은 30년 전쟁 등 일종의 그 위기의 시기라 그랬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1560년에서 1660년 전 정도까지 아주 한 100년 정도 아주 혼란한 유럽의 초기 어떤 위기의식이라고, 요거는 뭐 합의된, 역사학에서 합의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기 시기였어요. 혼란한 시기. 그래서 그거를 좀 혼란을 좀 이 종교 전쟁, 뭐 네덜란드 독립 전쟁, 뭐 30년 전쟁 장난 아니에요. 전쟁에 뭐 각종 그런. 그래서 그거를 평화를 가져오고자 그래서 노력을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노력이 뭐 그렇게 성공을 얻지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그저 끊임없이 방문객들 자기한테 그림 사러 오고 그림 주문 오고 그런 사람한테 평화를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계속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받는 어쨌든 엄청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상화, 역사화, 뭐 종교화, 뭐 풍경화 또는 신화 속 이야기를 재현하면서 당대의 상황은 지금 말씀드린 아주 혼란한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솜씨있게 통합한 대형 그림들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요, 그 시대를 잘 그려주는 작품이 요거예요. 저도 루벤스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이 그림부터 처음 공부했었는데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제목이 미네르바 프로텍팅 피스 프롬 마르스. 마르스가 전쟁의 신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마르스입니다. 그죠? 전쟁의 신이 뭔가 전쟁을 몰고 오려고 하는 거를 미네르바. 그죠? 미네르바가, 그죠?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방패로 막아서면서.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평화로운, 그죠? 어린아이들과 뭐 여인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고, 이거를 막아서는 거지. 막으려는. 그래서 유럽의 어떤 혼란한 전쟁을 좀 그치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딱 벌써 그림을 봐도요, 정말 바로크적이에요. 그죠? 정말 이 하나하나 다 꾸며가지고, 그죠? 꾸며서 하나하나, 그죠? 정말 엄청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조잡할 정도로, 그죠?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죠? 그려서 정말, 화려하게 꾸민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시대를 잘 알려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모승천이 나왔네요, 바로. 자, 그래서 이제 종교화를 보시겠습니다. 거기 종교화라고 돼 있죠? 종교화. 네. 이거 나온 것처럼 이런 작업 방식이요. 네. 네. 현대에서는 그러니까 감정을 하거나 할 때 네. 여러 사람의 손을 탄 거잖아요. 그렇죠. 조영남이나 이런 조영남. 근데 이거를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한 게 그냥 다 루벤스 진품으로 2000점이 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평가하는 사람 나름이겠죠. 나름일 텐데요. 근데 어쨌든 루벤스 손을 거친 거잖아요. 그 루벤스가 마지막에 그죠? 그 터치를 하고 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근데 뭐 성당 같은데
글쎄 이렇게 뭐 벽 하나 천장 하나 예. 이거는 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루벤스 그림이야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치가 평가가 되면 되겠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림을 구상하는 건 루벤스가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그것도 인정이 돼요. 그러면 그때 조영남처럼 이게 사실 뭐 예. 그렇게 될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남긴 작품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조영남 이런 사람은 계속 생산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런데 아이고 방석이 미끄러지셨군요. 예. 방석이 방석이 미끄러. 근데 의자가 생겼어. 자, 그래서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뭐, 저는 뭐, 이제 미술을 거래하고 그런 사람은 하긴 이런 또, 그걸 거래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 반영은 되긴 될 겁니다. 루벤스가 어느 정도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에 따라서 가격에 아마 가치에 반영이 될 거예요. 감정해가지고. 그죠? 루벤스가. 명사들은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루벤스가 했고, 그거를 다 알고. 그러니까 그 그림의 히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 남아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 그림은 누가 언제 주문해서 어떻게 그렸다라면 이제 여기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는 게 알 수 있는 거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루벤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렸다 이러면 진짜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런 건 있어요. 예, 그거는. 예, 얼마 안 됐으니까. 예. 요 정도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요. 근데 일단 이런 식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나왔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그죠? 안 그래도 우리 그릴 수가 없죠, 그렇게. 예. 몇 년씩 걸릴 거. 이 그림이 뭐 작은 그림도 아니고 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종교화를 보시겠습니다. 종교화. 그래서 루벤스는 이탈리아에서 어느 정도 명성을 얻은 후 안트베르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궁정화가, 벨기에 그 공작에 궁정화가 있으면서 수많은 교회용 천장화와 대규모 재단화들을 주문받게 된다. 저도 루벤스는 카톨릭 아주 뭐라 그럽니까? 뭐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카톨릭의. 그래서 교회용 천장화, 요게 이제 천장에 붙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성모 승천, 그죠? 성모가 그죠?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승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사들이 둘러싸여서 그죠? 성모가 이렇게 승천하는 안트베르펜 성모 대성당에 있는 그런 그 천장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십자가를 세움,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십자가의 예수를 못을 받고 십자가를 세우는 거죠. 그죠? 로마 군인들이 요거 아주 역동적이고 일단 대각선 구도죠. 대각선. 그죠? 요게 이제 달라요. 그죠? 르네상스는 대각선이 아닌데 요거 대각선 구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군인들이 밧줄로 땅에서 끌어올려 공중에 세우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고통이 가득하지만 신과 영적으로 교류하는 듯한 예수의 얼굴. 그죠? 예수는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하느님 아버지 보고 있는 거 하늘을. 그죠? 그래서 얼굴이 대각선 구성과, 자, 122페이지요. 대각선 구성과 연극적인 조명의 정점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강렬한 움직임과 빛의 효과에서 틴토레토와 카라바조 등의 영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바로크적인 곡선과 역동감 있는 명암법으로 육체의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루벤스만큼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앞으로 오시면요. 그래서 약간 명암법적인 요소도 있고, 그죠? 대각선적인, 그 다음에 어떤 틴토레토나 이런 식의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제 같은 그림이죠. 같은 성당에 있어요. 이 성당에 이 그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 성모 승천이 있는 성당. 그래서 오른쪽에 전성기 바로크의 진수라고 벌써 제목이 돼 있어요. 그죠? 대표 작품입니다. 이건 십자가에서 이제 죽은 다음에 예수를 이제 내리는 그런 장면이죠. 그죠? 십자가에서 내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왼쪽은 십자가를 세우는 거고, 오른쪽 십자가를 내리는 거고.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겠습니다. 루벤스는 십자가에서 내림으로 전 유럽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유럽 최고의 종교화가가 되었다. 이 작품은 불길한 검은 하늘과 대조되어 예수의 죽은 육신을 강하게 비추는 빛, 보는 이의 시선이 가운데의 예수에게로 가도록 배려한 곡선적인 리듬감, 강렬한 감정적 반향을 유발하는 비극적인 테마 등에서 전성기 바로크 형식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영국 화가 조슈아 레놀스 경은 예수의 신체 표현을 보고 일찍이 그림으로 그려진 가장 섬세한 신체 중에 하나라고 극찬했다. 그죠? 예수 신체 표현이 아주 대단하죠. 그죠? 한쪽으로 기운 육체와 머리는 사체의 무거움을 함께 마치
직접 목격한 듯한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주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고 아주 최고의 작품으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내려오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건장하게 네, 좀 건장하게 그렸죠, 그죠? 이게 월계관이 월계관이에요? 그 가시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나요? 면류관. 월계관이 아니라 면류관이야. 이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성 요한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그 사도 요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저희 옛날 세대는 이 만화로 유명해요. 플란더스 이게. 그죠? 이거는 원래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네로가 그러니까 맨날 본 게 이 그림이에요. 성모승천. 그러니까 네로가 이게 자기가 꿈이 화가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화가가 되면 큰 돈 벌 수 있으니까 루벤스를 가장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 루벤스를 기념하는 대회가 맨날 열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상을 못하지 마지막에 낙선하죠. 그죠? 이 만화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루벤스의 그린 그림, 이 성모승천 이 그림을 이렇게 맨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밖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맨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나온 이 그림들은 그냥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죠? 아시죠? 그죠? 이렇게 접혀 있는 그림이에요. 접혀 있는 그림. 그러니까 평소에는 접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볼 수가 없어요. 루벤스가 직접 그린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네로는 그죠? 이 만화 주인공 이 네로는 이제 이 그림만 봤던 거야. 루벤스의 그림, 이 성모승천 그림은 평소에 봤던 거 나도 다른 작품을 보고 싶다. 그럼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뭐 천민 어린이가 어떻게 이런 요즘 작품을 볼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펼치면 그죠? 볼 수 있는 이렇게 재단합니다. 3단 접이식 구성으로 그죠? 십자가를 세우는 그림.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요것도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림도 요것도 이제 3단이 접혀 있는. 그러니까 평소엔 접혀 있는 거예요. 평소에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평소엔 접혀 있고 이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이럴 때만 이제 신자들한테 개방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극적인 효과, 사실 이게 극적인 효과도 연관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그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맨날 바깥에서 초록색, 그죠? 하늘색, 바다색 이런 거밖에 안 봤잖아요. 사실 화려한 색깔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는 익숙하지만 옛날 사람들 화려한 색깔이라는 게 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날 부활절이나 이런 축일에 딱 가서 성당에 다 모여서 이게 다 펼쳐지면은 그냥 눈이 압도당하는 거죠. 야, 또 이 그림 크기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압도당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할렐루야 막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펼쳐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만화 그죠? 플란다스 이게 마지막 장면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플란다스 이게 마지막에 이제 결국 낙선하고 집에서도 쫓겨나 집도 다 이제 뺏기고 이제 결국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안티오코 대성당 갔는데 그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이제 이 문지기가 이걸 이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림을 처음으로 보여주면 처음으로 보는 거죠, 쓴 것처럼. 그래서 크리스마스 다음에 주인공 네로는 플랑드르 화가 루벤스 자신이 존경하던 루벤스의 또 다른 그림을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맨날 그 성모승천만 보다가 그래서 성모승천 보고 맨날 성모님한테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보고 이제 감동을 받는 거죠. 이거 다 그죠?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이제 이 성당 바닥에서 얼어 죽죠. 결국엔 그죠? 파트라시를 끌어안고 같이 얼어 죽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 뭐 단순한 애니메이션이지만은 이게 마지막에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끌어안고 죽는 게 사실 원래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박혀서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내려올 때 이게 뭡니까? 이게 고통이 끝났다는 거지. 고난이. 좀 여기 쓴 것처럼 그죠? 세상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가 그죠? 대신 속죄하는 거잖아요. 대신 속죄해서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지속됐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게 이제 끝난 거지. 마찬가지로 이 네로의 삶이 거기에 겹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도 그죠? 이게 이제 그 당시 산업화와 그 부르조아적인 그 모순이 다 얽혀있는 그 시대예요, 사실은. 요 시대가 네로, 그 배경이 되는 시대라는 게 1870년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정이. 그래서 자본주의가 한참 초기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그러니까 1867년이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던 시절이니까요. 그 민중들은 말 그대로 정말 그 헐벗고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그런 사실 시대예요. 사실 이것도 초기 그 자본주의에. 그래서 그 시대에 뭐 성냥팔이 소녀도 나오고 다 그런 겁니다. 그때 그 앞에 성냥팔이 소녀도 뭐 애가 뭐 그죠 갈 데 없이 얼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사실 그런 거죠 이게. 근데 어쨌든 그러한 그 사람들의 죄악 그죠? 죄악을 이제 이 네로가 끌어안고 그죠? 끌어안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고통이 끝났으면 현실의 고통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그죠 그런 뭐 그 상징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장면을 봤다는 게 그래서 어쨌든 그 루벤스 작품은 이렇게 이걸로 유명합니다. 그죠 이 네로
이 플란다스 이 개, 그죠? 우리는 플란다스라는 여자 플랑드르 이 화가 루벤스로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누드화까지만 보고요. 누드화 고고, 그죠? 누드화라고 돼 있죠? 뭐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누드화. 그래서 뚱뚱한 여자가 아름답다. 그래서 루벤스의 그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육감적이고 관능적인 뚱뚱한 여자의 누드화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두 여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겼는데 첫 번째 부인이 죽자 16살 소녀와 재혼했다. 둘 다 풍만하며 금발에 윤기나는 피부를 지닌 그의 이상적인 여성상이어서 루벤스는 자신의 부인들을 즐겨 그렸다. 그래서 왼쪽에도 있습니다. 그죠? 웨딩드레스를 입은 엘렌, 16살, 그죠? 소녀를 결혼했는데요. 그래서 미술사가 케네스 클락의 누드의 변천사라는 책을 보면 피부 표현이 화가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한다. 루벤스는 피부 표현에 매우 능란해서 아름다운 누드가 많다는 점을 판매의 주안점으로 삼을 정도였다.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는 동적이고 둥글고 육중한 인체 구성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대부분의 화가들이 고전에 경도되어 석고성이나 고전 조각을 그리고 있을 때 루벤스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델, 그죠? 실제 살아있는 그죠? 실제 살아있는 여성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죠. 그냥 풍만하잖아요, 그죠? 그런 육감적이고 둥글둥글한 그런 모습으로 누드를 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뭐 이것만 보시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에 이렇게 풍만한 여성, 그죠? 이게 자신의 그 두 번째 부인 엘린 프르만과 자신의 아들을 같이 그려. 어쨌든 아주 풍만한 여성으로, 그죠? 젊은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아주 이상 고전적인 여성보다는 그냥 그죠? 일반적인, 그죠? 이런 뭐 살집 좀 있고 이런, 그죠? 그런 여성으로. 이것도 어쨌든 미의 삼여신이라고 많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죠? 이게 나왔었죠. 그죠? 미의 삼여신. 저기 나왔었죠? 우리가 보티첼리 84페이지. 그죠? 84페이지에. 그죠? 84페이지에 이 유명한, 그죠? 이 봄 그림에 왼쪽 세 명 이렇게 있는 여신, 여기 이제 삼미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 명의 미의 여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 주제라 서양 그림의 주제라는 게 다 거의 돌고 돌아요, 그죠? 거기서 이렇게 돌고 합니다. 그래서 루벤스도 그 삼미신을 이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풍만한 여성 누드로 유명하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고요. 다음 시간에 루벤스 조금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루벤스를 또 넘어서 렘브란트로 또 쭉 가시겠습니다. 다음 시간.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입에서 이상하게 튀어나와. 지난번에 우리 아파트에서 누가 이렇게 배너를 누가 지금 물어보는 게